안녕하십니까 삼신고 여러분. 이번 시간 교과서 정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뭐죠? 근로자 권리 이 파트에서 잠시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준법 이거랑 요 앞에 헌법에서 노동상권은 노동법이 사회법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법이 큰 부분이고요. 그 안에 노동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법 안에 근로기준법과 그렇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법.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그 헌법에 보장된 근로시간, 그 다음에 통상임금, 그 다음에 휴일 시간 이런 것 등을 정해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이고요. 여기 있는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각각 요 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이 둘 다 주체가 사용자라는 거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죠. 이거는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근로자의 권리 침해 구제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로자의 권리 침해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두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피해 당사자가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이 법원 이렇게 가는 절차가 바로 그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선고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겠다 하면 이쪽으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 쪽이에요. 그럼 이거는 3심 행정소송, 법원에서는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복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입니다. 그럼 행정소송까지 가려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다.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쪽을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어떤 것에 불복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뭐 하는 거예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제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니까 행정소송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갖다가 끝내고 이쪽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무효를 확인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됐는데 이 별도라는 말 때문에 말하자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그럼 행정소송도 가고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행정소송을 끝내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안 하고 민사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두 가지 동시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내가 이 행정소송 보니까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은 3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그러면 난 차라리 이건 포기하고 민사소송으로 가겠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서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되게 질문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국제관계와 한반도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국제관계와 국제법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국제관계의 변화해서 트루먼 독트린 이후 나타난 국제관계 양상 뭐라고 그러셨죠? 선생님이? 국제관계 양상 뭐라고 했죠? 네, 냉전 체제라고 그랬죠. 냉전 체제의 시작. 자, 그 다음에 몰타 회담 이후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하고요. 독일이 원래 나눠졌던 거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해가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유럽의 주권 국가가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는 국제사회가 형성됐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스트팔렌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 힘을 키운 유럽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이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여러 세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제국주의적 팽창이 유럽을 세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열강이 충돌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와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독립을 획득한 여러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인연 대립으로 냉전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제3세계 이거 설명했었죠? 즉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 편도 소련 편도 들지 않겠다. 비동맹 중립 노선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제3세계의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교의 수교 등으로 긴장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던 냉전체제는 동서독의 통일, 동유럽 국가의 공산정권과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리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 양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서로 말하자면 치열한 자국 이익의 체계로 들어서는 거죠. 자,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국제관계 관점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다 그랬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 또는 낭만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래 국제관계에서의 주장은 무정부, 그렇죠?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 그 다음에 힘의 논리라 그랬지. 그 다음 이상주의자는요, 아니다. 국제국가끼리는 말하자면 동맹을 맺어서 서로 선을 지키려고 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제관계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갈등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관계들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각국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조금은 오늘날 국제관계는 세계화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은 기본이 되겠죠, 여러분?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서로 오고 가는 물자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문제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자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가 군사안보 협력이 최우선, 즉 냉전 시대에서는 이념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국의 경쟁력, 이익을 증진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냉전 체계가 종식이 되니까 이제 그 냉전 거대 국가들에 의해 눌려있던 그 갈등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인종, 종교, 자원 영역들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인 국가뿐 아니라 가장 요즘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국제기구,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국제비정부기구, 국가 내부 행위자, 그 다음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생님 각각 하나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국제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개별 국가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 국제비정부기구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민족, 시민단체 등과 같은 국가 내부 행위자와 강대국의 전직국가 원수, 저명한 학자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법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보면 그 국제법이 이제 법원의 의미가 있는데 이 국제법이 크게 조약,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크게 나뉘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주로 어떻게 명시적 절차 걸쳐 문서로 작성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조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서로 비준안에 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교환이 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서명만으로 조약 체결이 완료된 데도 있지만 보통 조약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준이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반드시 거의 문서화가 돼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서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 이러한 문서화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명시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를 갖다가 발생시키겠죠. 자, 그다음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국제기구도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은 체결 당사자가 둘인 양자간 조약, 그 다음에 다자간 조약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조약은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네, 국내법에 있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내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 입법부의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 비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관습법. 자, 국제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을 국제사회의 암묵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으로 인정하여 성립된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국제법상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즉 국제법상 의무라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국제간섭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외교관의 면책 특권, 집단 학살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이 있는데, 한편 국제사에서는 국제간섭법이 갖는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간섭법의 내용을 성문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돼 있으니까 이 국제간섭법은 뭐예요?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지금 성문화했다는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내려온 그 관습법을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성문화 문서화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시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성문법을 명시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습법을 명시화했다는 거지. 문서화 명시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비명시적. 그러니까는 관행으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국제간섭법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법의 단계에서도 관습법은 명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관습법을 명시적으로 하려고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 조약과 국제간섭법 이외의 법의 일반 원칙도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을 말하고요. 국제간섭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지닙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국가 간 분쟁의 해결에 명확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의 금지, 이러한 것들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자, 선생님하고 그때 수업 시간 했어요, 그렇죠? 요까지는 조금 이상적이다. 요까지는 이제 현실적이다 했죠. 자, 그래서 국제관계 주체들의 행위 기준이면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계화로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문화 등으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국제적 행위 기준을 따르는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입장이죠. 개별 국가와 달리 국제사회에는 법을 제정할 입법기관이나 집행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될 보편적인 국제법의 제정이 어렵고, 법의 집행이나 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국제법의 구속력과 실효성은 개별 국가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과 달리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고요. 국제법 제정에 강대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문을 통해서 어떤 입장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역시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중단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내준 거 지금 가지고 수업하는 거 맞죠? 자, 보겠습니다. 국제사회 특징을 고르시오 돼 있네요. 뭘까요? 힘은 논리와 그 다음에 국제규범이 공존하죠. 맞죠? 구성원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한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하며 각국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맞아요. 평등한 주권을 가지죠. 자, 1번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유럽의 주권 국가가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는 국제사회가 형성됐다. 교과서 그대로 옮겨놨죠. 오늘날 이념 대결로 인해, 아니죠. 오늘날 이념 대결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음에서 설명한 국제법. 오랜 사회에서 오랜 기간이 반복되어 온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되면서 뭐예요? 그쵸? 오랜 기간 반복, 국제 관습법. 그쵸?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뭐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조야. 자, 가나에 해당하는 관점.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무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정부다. 뭐죠? 현실주의 관점이겠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강화되고 각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 그쵸?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 낭만주의 다 가능합니다. 자, 가에 보세요. 중세 유럽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로 국왕의 권력이 확고되지 않은 봉건 체제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일어난 30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 체결로 인해서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민 국가가 등장하죠. 이념 대립이 심하 이건 냉전이고요. 여러분 베스트팔렌입니다. 중세 유럽 1686년인가 그런다 했죠. 국제연합 아니죠. 국제사회 아닙니다. 자, 2번 보세요. 냉전체제 종식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난 세계 각국의 세계화라는 거대 사회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는요. 국제관계의 세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뭐죠?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다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정책 결정이 다른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죠? 민족, 종교, 자원 다른 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맞죠? 다국적 기업, 국제 비정부 기구가 국제관계에서 맞죠? 경제적 통상 마찰이나 문화 갈등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그쵸 맞죠? 이게 대부분 많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면 보겠지만 대부분의 갈등이 지금 5번이죠. 자, 다음은 국제관계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같은 규범이 있지만 이러한 규범을 만드는 주체는 개별 국가이다. 강한 국가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약한 국가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을이 그래도 강한 국가라도 인류 보편적인 원칙을 벗어 행동할 수는 없어. 오랫동안 지켜온 국제법이나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갑은 국력보다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거꾸로 된 거죠? 갑은 국제사회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죠. 갑은 현실주의인데 지금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상주의적 얘기죠? 아니죠. 을은 홉스한 인간. 을이 아니라 홉스는 어디? 갑이죠. 을은 국제관계가 규범에 의해 규율된다고 본다. 맞죠? 아니죠. 갑과 을은 모두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이게 아니다. 그쵸? 이건 아니죠. 갑은 무정부, 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그 다음에 난민법. 자, 이 지금 보니까 요거는 협약하니까 조약의 일종이고요. 이거는요, 난민법이니까 뭐겠어요? 국내법으로 본 게죠. 그래서 가는 국제법, 나는 국내법에 해당한다. 맞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가는 헌법과 같은 아니죠. 헌법이 아니고요. 법률과 같은.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고유한 입법기구를 통해 제정된다. 아닙니다. 조약이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잖아요. 그쵸? 나는 국회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는 대통령이 체결하며 나는 국회가 제재를 한다. 맞죠? 대통령이 사인한다 했잖아. 비준한다 했잖아요. 그쵸? 혹시 이 말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자, 법원에 관한 조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방금 살인범이 대사관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는 외교 공간입니다. 국제적 관례인, 그쵸? 이거 뭐예요? 국제 관습법이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국제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된다. 맞죠? 국제조약의 한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맞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 규범으로 작용한다. 관습법은 다 그렇죠. 국가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발생하는 건 뭐예요? 조약이죠. 자,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도 이와 같이 동일한 유형이다. 맞죠? 다음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국제법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해양보호 지역을 지정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영국은 주민들이 국제상설재판소를 제소할 때부터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겠어요? 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 5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자,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더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